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개인이 주식 투자를 번 돈에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낮추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액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소액 투자자 거래세에 관해서 새로운 증세라고 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천만의 말씀이라며 증세 논란을 일축했습니다만 개미 투자자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보완 입법 필요성이 거론됐습니다. 증권맨 출신이죠. 김병욱 의원 입장 일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의 폭정이 계속돼서 북한 인민들의 죽음이 계속되는 한 우리 대북전단은 계속 사랑하는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하는 계속 갈 겁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박상학 대표는 이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고요. 식중독 증상을 보인 어린이가 다수 발생한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일명 햄버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들의 말 듣고 오겠습니다. 신호를 이제 발견을 해서 이제 병원 측에다 입원을 해가지고 피검사를 해보니까 요면성 유독증후군이라고 그 햄버거병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진단명을 지금 내시더라고요. 그 무너진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요. 매일 아이가 피를 토하고 하고 있는데 죄송하다 이런 소리 1도 없고 뭐 그런 대처가 너무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해당 유치원은 3년 전 교비 부정 사용 문제로 적발된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감사를 진행한 최순영 전 경기도육청 대표 시민 감사관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전염 현상에 주요 도시들은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여기 살아있다고! 유아인 박신혜가 주연한 한국 좀비 영화 살아있다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개봉 첫날 2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코로나19로 관객 발길이 뜸했던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와 함께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우리 연예할 거에서 만나보고요. 4부 빅데이터 코너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빅데이터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2023년부터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 번 돈에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낮추겠다. 어제 정부가 이런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위 동학개미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의 차익에만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거지만 이중과세라는 지적과 함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당초 민주당이 내건 총선 공약은 증권거래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거였습니다. 증권맨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민주당 소속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병욱 의원 연결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통화하네요. 예. 자, 우선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정리해보면 주식 투자로 2천만 원 이상 벌면 20%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대신에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내던 거래세는 낮추겠다.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 뭐 이런 건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뭐 과거보다 많이 진전된 그리고 우리 증권시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그런 대안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왔던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다시피 이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전제 하에 거래세 인하 방책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세 폐지라는 스케줄은 없이 그냥 이제 인하만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로부터 거래세가 인하된 상태지만 존재하고 예. 그리고 또 양도세도 부과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중과세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 어찌됐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고 또 이 거래세라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그러니까 매도 시 내는 세금인데요. 예. 거래를 해서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세금이 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조세의 원칙에도 좀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이중과세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공약도 증권거래에서는 궁극적으로 폐지한다. 하지만 금방 폐지하기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인하 후 언젠가는 폐지한다. 그 속에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일반화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방침을 정했는데 어제 기재부의 발표는 폐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중과세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 그런 반론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뭐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거는 뭐 당연한 명제니까 예,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은 이게 손실이 나도 내는 거래세 이건 없애줘야 되는데 이건 없애는 게 아니고 2.5%에서 1%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그렇죠.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 보안입법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또 아쉬운 부분이 이 주식을 장기 보유한 자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 부분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예. 이 부동산 시장을 잡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물꼬를. 예.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유자금이 많은데 예. 그러니 이제 지금 초저금리 시대에서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있는 돈을 증권시장으로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방책들을 많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식을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을 만들므로 인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아닌 증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구나. 예. 그리고 증권 시장이 발달되어야지 우리나라도 금융 선진국으로 발전하는구나. 이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데 어제 발표된 것 중에서 그런 그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뭐 600에서 700만 정도 된다고도 하고 또 민주당의 핵심 지지 세력을 하는 3050에서 굉장히 많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의외로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법안을 내놔서 민주당으로서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처럼 금리가 지금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놔서 이득은 못 볼 테고 그렇다면 주식 아니면 부동산인데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도록 또 기업의 어떤 건전성도 높이고 이렇게 유도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내놓으면 좀 무리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겠죠. 예. 그리고요, 이 기회에 우리 청취자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 우리가 증권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히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걸 위주로 국민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언론들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증권시장의 설립 목적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그런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다시 말해서 발행시장에서의 역할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채권도 발행할 수가 있고 주식을 발행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뭐 사채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게 하고
주식과 채권을 투자한 사람이 또 투자 자금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회수하기 위해서 상장을 해서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해주고 공급해주는 그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런 유통시장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주식시장을 마치 돈 있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라든지 뭐 이렇게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시장으로 봐주지 마시고 대한민국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 증권시장이 올바르게 잘 커야 된다. 예. 그런 정책을 꾸준히 정부가 펼쳐나갈 때만이 증권시장으로 돈도 좀 몰리고 여기서도 예. 국민들은 좀 수익을 내고 예.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증권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재부가 이 증권거래소 폐지를 주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나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이제 폐지를 이제 주장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지금 유예 또는 이제 아직은 이제 주장을 못하는 이유는 주저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주저하는. 그러니까 증권거래소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당연히 세수겠죠. 예, 어차피 이제 기재부라는 것은 재정당국이고 재정당국은 이 국간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임무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또 수입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게 이제 기재부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재부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것을 저는 국회의원이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과 증권 시장이라는 한국 경제 큰 틀에서 그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측면과 두 번째는 조세의 정의, 조세가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정의로운 어떤 조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도 분명히 이 증권거래소에 그동안에 과다하게 세금을 매겨왔던 부분을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증권거래소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법안을 지금 준비 중이시니까요. 좀 보고요. 또 하나 우리 청취자들이 걱정되는 게 공매도 문제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9월달까지 지금 금지했는데. 그렇죠. 9월 이후에 공매도를 복귀를 시키느냐. 지금 개미 투자자들은 그러지 말고 아예 이번 참여 없애버려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공매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공매도도 제가 지속적으로 국감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왔고, 제가 이제 코로나19가 발병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도 금지시켜달라 요청을 했고요. 일단 지금 당국에서 6개월을 금지시켜놓은 상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주가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고, 나름대로 V자 반등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V자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킨 거, 그리고 거래세가 일정 부분 좀 인하를 했었습니다. 18% 정도. 이 두 가지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라는 문제가 이론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고 또 여타 선진국도 다 채택을 하는 그런 트레이딩 기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하자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3개월 이후에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고 이 공매도를 허용을 해도 시장에 충격이 없을 정도라고 판단했을 때에 6개월의 기한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시장이 계속 불안해진다. 그러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라는 것을 재개를 하더라도 제도 개선을 하고 재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매도라는 게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주가 하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가를 낼 때 업틱 룰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틱 하나 위에다가 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만 주문을 내고 시장 체결가 이하로 주문을 못 내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업틱 룰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현행 규정으로 보면 업틱률에 대한 예외 조항이 12가지나 됩니다. 너무 많은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외가 이제 본질을 침해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비판을 초래를 하는데 이 업직률에 관련돼서 지금 금융위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업직률을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거냐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주식 수가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 그 충격이 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은 그 충격이 이제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지정하자. 공매도 지정 가능 종목 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이 된 다음에 공매도를 다시 허용할 거냐 말 거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9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데 9월 돼서 바로 풀지 말고 상황을 좀 보면서 풀자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제도 개선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인데 제도 개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개인들이 공매도를 없애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외국인과 기관만 아주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고 개인들은 할 수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개인들도 쉽게 그러면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뭐 제도 개선해달라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부 증권사는 그 학원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고 금액도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외국인의 전용 시장 이런 어떤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어 있죠.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 좀 여쭤보죠. 오늘 본회의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이 나왔습니다만 또 연기됐습니다. 지금 뭐 방금 소식인데요. 월요일 오후 2시. 월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하겠다고 박병석 의장님이 공고를 했네요. 그런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 다시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계속 내비쳤단 말이죠. 18대로 가는 겁니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은데요. 국민을 선택할 것인가, 야당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이 많은데 결국 국민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18대 0이 안 되게끔 주말에 많은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찌됐든 저희가 제일 급한 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인데 추경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결위원장이 선출이 돼야 되고 또 각 상임위에 또 추경 관련 예산들이 통과돼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부득이하게 어찌됐든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뽑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추경 코로나19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희가 대응해야 될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허비하는 것이 과연 책임 정치를 하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요. 아마 박병석 의장님이 결단을 내릴 거라고 현재로서는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일부에서 김병욱 의원과 양도세 얘기를 했는데 문자로 1380님 그럼 양도 차손 그러니까 손해 봤을 때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감 인정해 줍니까 하셨는데요.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올해 3천만 원 손실 받고 내년에 3천만 원 이득 봤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박식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대형교회 중 한 곳이 있죠. 왕성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집단 감염이 비상인데요. 이 확진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13명까지 확진자가 늘었고요. 파악된 확진자 가운데 8명은 지난 19일, 20일 함께 MT를 다녀왔고요. 나머지 3명은 성가대원으로 활동한 사이입니다. 초발 환자 같은 날 21일 예배 참석했던 교인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왕성교회 외에 수도권과 대전, 충남 등에 번지는 집단 감염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양천구 탁구장 관련 확진자 2명이 추가됐고 또 용인시 큰나무교회 관련 사례가 또 있고요. 대전 서구의 방문 판매 업체 네고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1명 더 나와서 누적이 72명이 됐습니다. 반면에 경기도 이천시의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는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광화문의 포시즌 호텔 사우나 남탕 직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쨌든 이게 뭐 왕성교회도 그렇고 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 네. 아동 15명이 이른바 햄버거병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집단 식중독이 일어난 안산에 있는 이 유치원, 그러니까 식중독 증상이 있는 원생과 가족이 모두 106명으로 늘었고요. 식중독 증상이 있는 원생이 102명, 원생의 가족이 3명, 그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 가운데 유치원 원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원장은 증상이 없는 걸로 확인됐고요. 말씀하신 햄버거병, 그러니까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 의심 환자가 15명으로 늘었고 원생 4명이 중증 상태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SNS에 올라오고 있는데 많이들 마음을 아파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감염 원인을 아직 못 찾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건당국이 남아있던 급식 재료와 간식 재료, 시설의 손잡이, 장난감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균이 검출된 검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궁중떡볶이와 수박, 그러니까 보존해 두지 않은 급식과 간식 메뉴가 7가지 있었는데 이게 이미 다 처분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음식을 공급한 식자재 납품업체와 종사자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첫 설사 증상을 보인 어린이가 지난 12일에 발생했는데 유치원 등원 중지는 일주일이 지난 그러니까 19일에야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 보건당국은 유치원에서 첫 환자 발생 이후에 원생들의 상황을 좀 더 관심 있게 본 다음에 월요일이었던 지난 15일에 학부모에 통보하고 보건소에 신고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식자재가 운송, 보관 다 냉장으로 처리되고 빠르게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식중독 사태, 집단 식중독 사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유치원생이 이렇게 걸려서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네. 다른 얘기 해보죠. 경찰이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 박상학 대표를 만나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경찰은 송파구의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과 큰샘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명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부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 변호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영장을 보니까 혐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고 압수수색 진행도 너무 신속하다. 간첩을 잡는 기관인 경찰 보안수사대가 오히려 북한 주민을 도우려고 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박상학 대표가 최근 SBS 취재진을 상대로 폭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또 다른 혐의로 지금 맞습니다. 예, 이건 다른 혐의고요. 박상학 대표가 취재진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 김여정에게 굴종하고 구걸하면서 우리 국민 표현의 자유는 말살하는 거냐? 김정은의 폭정이 계속되고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대북전단을 계속해서 보내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결을 내린 그렇습니다. 사안이죠. 판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리고 SBS 취재진 폭행한 것에 대해서 박상학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고 했냐면 독침과 총동으로 끊임없이 공개 협박을 받고 있다. 미성년 아들이 있는데 김정은더러 아들이 이렇게 생겼다. 죽여라 한 건 아니냐.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 자, 국회 원구성 오늘 열리지 않고 아까 김명우 의원과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기로 했고요. 그렇습니다. 홍일학 전 민주당 의원은 대구 경제부시장직을 수락을 했네요. 네,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수락을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대구 지역에서는 그래도 대구를 위해서 경제부시장으로 봉사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 당내 중앙당 얘기를 좀 들어보면 거기 갈 이유가 필요하냐. 왜냐하면 다음수가 보이지 않는다.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후에 어떻게 또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갈 것이냐. 굳이 가서 이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이용당하는 것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었어요. 하지만 홍일학 의원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역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기로 수락을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다음 달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세워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원구성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통합당과의 갈등 때문에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구성조차 또 논의도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신속히 추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주문한 것도 너무나 여의치 않으니까 공수처장 이 후보 추천이 구성부터 해가지고 임명하는 그런 문제들 좀 신경 써달라 이렇게 박병석 의장에게 좀 당부를 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야당이 추천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의 7명 가운데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예. 네. 그렇다면 어쨌든 7월 공수처 출범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경영권 불법 승계국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네. 원래는 이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가 오후 5시 50분에 이제 끝날 예정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5시 한 40분 다 돼가고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요. 예.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이 당사자들은 안 나왔고요. 이 검찰과 어떻게 보면은 그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치열한 공방 끝에 어떻게 결과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코로나19로 침체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소비축제 대한민국 동행세일 네.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네, 총 2,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데 대한민국 동행세일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유통업체들이 다 참여를 한 거예요. 먼저 보면 16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이 열리는데 생필품하고 식품 이런 것들이 최대 30에서 40% 할인하고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운영하는 같이 삽시다. 이 온라인 몰에서는 행사 품목을 최대 87%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면 페이백 행사가 있다고 해요. 전통시장 전국의 633곳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20%를 오늘의 상품권으로 많게는 4만 원까지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 5천여 곳도 참여를 하는데요. 커피, 음료, 면류, 맥주 20여 종류의 공산품을 소비자 가격보다 최대 반값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형마트는 식료품과 농축산물, 생필품 이런 지역 상생 할인전을 진행합니다. 백화점, 패션업계, 가전 자동차 업계도 다양한 기획전을 준비해놨습니다. 이게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입니까? 다음 달 1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네요? 네, 오랫동안 하고요. 근데 오늘 방역당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라인 쇼핑몰 좀 많이 좀 이용해달라 이렇게 좀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현장에 많이 좀 모여서 거리두기나 이런 게 또 마스크 쓰기가 잘 안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예. 온라인은 좀 많이 이용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하는 이유가 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매출은 굉장히 늘었는데 네. 오프라인 매출이 지금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렵게 이런 대한민국 동행 세일 함께 삽시다 네. 이런 걸 마련했는데 온라인 이용해달라고 하면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게 좋다고 보는 거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산의 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에 햄버거병 진단까지 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과거 교육청 감사에서 3억 원의 유치원 돈을 빼돌린 비위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당시 직접 유치원 감사를 진행했던 최순영 전 경기도 교육청 대표 시민감사관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예. 네. 자, 안산의 유치원 집단 식중독과 햄버거병 사태가 발생했는데 과거 비리감사에 걸린 유치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당시에 직접 감사하셨었죠? 네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접 감사를 나갔었습니다. 특정 감사를. 예. 그랬을 때의 교비 문제가 개인 통장으로 보관하고 운영하고 퇴직금 등 이렇게 해서 문제가 심각했던 곳입니다. 예. 거의 뭐 3억 가까이 교육과 무관하게 개인이 전용해서 쓰고 이랬던 그랬던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안산 유치원 그 이야기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수업료를 개인 통장으로 받아 썼었다. 네. 자, 그 당시 감사 때는 그러면 급식 관련 문제는 없었나요? 우리가 이제 이 감사를 나갈 때 미리 한 7일에서 15일 전에 통보를 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나가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달라.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 때 학교 급식의 문제는 다소 문제는 있었지만 큰 거는 적발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조미료를 과다하게 쓴다거나 입맛을 어른의 입맛에 맞게 이 음식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적발이 됐지만 우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식중독에 관한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때의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사실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제가 그걸 보면서 충분히 교비를 이렇게 개인 통장에 넣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급식비를 아무래도 또 개인이 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자재를 아끼는 문제 이런 데서도 문제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교비 부정 사용 내용을 살펴보면 원아들 교육할 때만 써야 할 돈을 원장이나 교직원들의 식사비로서 또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고 해당 유치원에 지금 원생과 교사 포함해서 200여 명이 넘는 인력이 머물렀는데 상주하고 있는 영양사가 한 명도 없었다.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한 영양사가 5개 유치원을 관리하도록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는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의 급식을 발주를 해야 되고요. 영양을 계획을 세워서 식단을 짜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들어오는 걸 검수를 하고, 그걸 이제 식품을 아이들 그날 먹었던 거를 보존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 5개 유치원을 이 영양사가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 문제를 보면서 영양사가 어떻게 했는지, 발주를 뭐를 했고, 그 다음에 검수는 했는지, 그리고 식단은 제대로 짜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저희들이 가서 보면 냉장고에 육류가 유통기간 날짜가 없는 육류가 있거든요. 냉동실에. 그럼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날 식자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휴일에도 이 식자재를 구입을 해요. 그리고 납품 업체로부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슈퍼나 마트에서도 식자재를 또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경로와 이런 것들을 찾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법의 미비점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유치원에서는 역학조사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둬야 한다. 보존식.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유치원에서는 처분해버려서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웃기는 거죠. 이 급식 이제 보존식을 아예 해놓지 않으면은 그게 5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보존식을 봐서 문제가 있고 불량하다 이러면은 이제 300만 원 벌금이고. 그러면은 어떤 유치원에서 보존을 해놓겠습니까? 안 하는 게 낫겠네요. 50만 원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법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강화가 돼야 되는데 보존식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면은 특히 간식 같은 거는 보존식이 없고요. 그리고 이거 해놔도 굉장히 아주 또 일반 냉장고에 같이 또 보관을 해요.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허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러면 비단 이곳만 이렇게 운영했을까? 그런 의심도 드네요. 다른 유치원도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우리가 이번에 그 중요한 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그동안에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이게 많이 안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납품업체도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하게 그 역학조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 탑차가 냉동이 얼마나 됐는지, 이게 또 소독은 얼마나 됐는지, 그 일지도 또 다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식품 안전과는 또 그 지자체예요. 시청이고. 그리고 이 또 급식 이거는 교육청이니까 지도관리 감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식품 안전한 거는 교육청의 소관이 아니고 시청의 소관이다 보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지도관리 감독이나 불시에 와서 하거나 이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교육청에서는 나가봤자 지도관리 감독하니까 그런 걸 세세하게 보거나 이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때 감사를 나갈 때에 저는 식품안전과에도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나와봐라. 우리가 현장을 가니까. 그리고 교육청의 담당도 데려가서 사사히 제가 다 이제 검수하고 뭐 이런 거 조사하는 거를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지를 몰랐다고 그래요. 오히려. 어쨌든 그러면은 지자체와 교육청 또 시민감사관 이게 뭐 체계적으로 협조 같은 게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가 초중고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급식 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치원에도 어쨌든 간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되고 급식 소위가 있으면 그거를 검수를 좀 학부모들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들어올 때. 근데 학부모들이 물론 이제 뭐 직장 나가야 되고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불시에 식품이 들어올 때 이게 이제 거의가 새벽에 들어오는데 또 유치원은 그렇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때 한 번쯤은 불시에 나가준다든가 이렇게라도 하면 그리고 그 식단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검수를 하고 근데 사실 식단을 놓기는 했지만 엄마들한테 사진을 다 보내지만 또 그날 급식에 나간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이 좀 이렇게 같이 대조도 해보고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러지 않으면 그것도 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거를 감사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인스턴트와 이렇게 조리식 이렇게 된 거는 먹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날 식품 아이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거 식자재를 어떻게 구입해서 먹일 건가 이런 것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문제된 유치원에서 보니까 빠진 간식 가운데 군만두 같은 분식 메뉴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건 그렇죠. 하지 말자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안 먹여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제조된 거 이런 것들은 좀 안 먹였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아이들을 많이 먹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돈도 2,600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좀 알뜰히 해서 제대로 된 아이들을 건강을 생각해서 저는 좀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유치원도 또 있어요. 그렇겠죠, 물론. 그래서 절대로 냉동식품은 저는 안 먹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법의 미비점, 그러니까 보완할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유치원 3법 통하면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유치원도 포함을 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학교 급식별 유치원이 제외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강하게 하면 처벌이 가능해요. 가능하다. 예. 네네,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좀 처벌을 하고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최순영 전 경기도육청 대표시민감사관이었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6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잠시 날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비와 무더위가 번갈아가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마 이후 폭염은 어느 정도일지 기상청 우진규 예보 분석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분석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부터 본격 여름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네네. 비가 간간히 내리고 뭐 장마처럼 계속 내리고 뭐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 비하면은 그 장마 기간이 짧아진 겁니까? 네, 이게 장마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마 시기에 내리는 강수 형태가 예전하고는 조금 달라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인 장마는 아시다시피 남쪽에 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과 북쪽에 차고 건조한 기단이 만나면서 형성되는 이 거대한 정체전선인데요. 예. 그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동서로 폭이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그리고 굉장히 비가 길게 이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예. 최근에는 북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의 지원을 받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자주 통과를 하면서 아직까지 미처 북상을 하지 못한 이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들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기압들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정체전선이 원래 위치인 남쪽으로 다시 꺼져 내려가게 되면서 비가 내릴 때 한번 짧고 굵게 내린 다음에 다시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러한 형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대체로 최근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부터 장마 초기에 자주 발생을 하는 형태라서요. 예. 앞으로 본격적으로 북태평양 기단이 불상을 하는 이 7월 초 또는 중순쯤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좀 비가 길게 이어지고 강한 강수가 한쪽에 그 집중되는 그러한 전형적인 장마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까지 현상이 장마 기간이 짧아지는 추세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7월에.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말에 비 소식 있습니까 혹시? 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정체선생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동안 대체적으로 북쪽으로부터 이동을 해놓은 차고 건조한 공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체로 구름만 조금 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토요일 새벽에는 이러한 찬 공기가 처음 내려오는 단계에서 중부지방에 한 차례 비가 예상이 되고요. 이후 주말, 일요일, 토요일 오후 낮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이제 낮에 소나기가 내륙을 중심으로 조금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만 제주도는 토요일쯤에 정체전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약 20에서 60mm 비가 예상이 되고요. 일요일은 점차 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여름이라고 하면 7, 8월이었는데 요즘은 뭐 5월부터 더워지는 것 같아요. 더위가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그 언론에서 6월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특히 더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맞다고 보면 됩니까? 네, 6월부터 일단 시작되는 이 더위는 이제 점차 7월 하순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름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8월까지 굉장히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통계적으로 장마가 서서히 끝나가는 시기로 우리가 7월 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도 이러한 시기에 맞물려서 이제 점차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약 1.5도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7월 말부터 8월 중순이 되면요. 이번 무더위의 절정 구간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올해 폭염일수는 약 20일 이상 나타나면서 역대 폭염일수가 많은 해로 순위를 따져본다면 이렇게 되면 5위 안에 들 가능성이 다소 커 보입니다. 예, 그 더위에 대비를 좀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제가 겪었던 가장 더웠던 해는 94년 여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네. 그때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죠.
그때 평균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예. 폭염일수가 30도를 넘었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무더웠던 해고 1994년과 유사한 굉장히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금까지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그러면 그만큼 더 덥겠다 이 말씀이네요. 근데 이 정도를 놓고 본다라면 이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폭염일수가 20일 이상 나타나면서 매우 더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2018년이 굉장히 무더웠던 해거든요. 2018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물론 더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해만큼 굉장히 극한의 더위를 보일 것이다라는 예측은 조금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여름에도 이러한 더위로 인한 온열진화라고 폭염 같은 경우에는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여름 또 이 폭염일수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가 오는 시기와 비가 안 오는 시기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 강수 트렌드,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경향이 짧고 굵게 내리는 형태다 보니까 예전에 비가 많이 오는 날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구름들이 많이 끼기 때문에 기온이 오르는 날이 비교적 없는 반면에 이제는 한번 비가 내릴 때 많이 쏟아붓고 비가 안 오는 맑은 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온 상승이 예전보다는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조심스럽게는 지구온난화도 지금 현재는 이러한 기온 상승의 한 가지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이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한국 스포츠경제 정진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래퍼 나다 인터뷰하고 왔다고 하는데. 네, 월요일에 다녀왔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네, 좀 섭섭해할 것 같은 게 언프리티 랩스타라고 되게 유명했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준우승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2년 7개월 동안 공백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검색해보니까 그래도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누고 오셨어요? 네, 일단 이분이 국내에서는 또 그 트월킹이라는 춤이 있어요. 그 춤을 되게 국내에 초창기부터 소개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국걸에서 퀸 와사비 씨가 또 관련 춤으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그런 거 욕은 내가 다 먹었는데 이제 편하게 후배들이 트월킹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이런 감회가 남다르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신곡이 내 몸이라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체적으로 내 몸과 나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내용이어서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아까 꽤 오랫동안 방송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 2년 7개월 2년 동안. 7개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컴백이? 일단 그 언프리티 랩스타 준우승을 한 다음에 좀 소속사랑 분쟁이 있었어요. 수익 배분 관련해서. 그러면서 이제 전 소속사가 출연금지 가처분을 냈었고 그것 때문에 법적 공방이 좀 있었고요. 승소하고 난 다음에는 혼자 회사를 경영을 했는데 이제 인터뷰에서 말하기로는 혼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더라. 오죽하면 작년에는 음악을 좀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신곡 내 몸.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어떻던가요? 네. 되게 그 여름철에 듣기 좋을 만한 되게 흥겨운 멜로디의 노래고요. 이게 그 1밀리언 소속이었던 안무가 미나명 씨랑 같이 안무를 고안했는데 그 코로나19로 홈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홈트 컨셉의 음악이어서 러닝머신 타면서 듣기도 되게 좋고 몸매 관리하면서 들으시기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네요. 네, 채널명이 되게 특이해요. 나다 왜 XX야 라는 건데 이 본인 말이 자기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데 좀 이런 조기 축구회나 사회인 야구단 같은 게 여성팀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친구들하고 만든 거죠, 하나를.
그래서 이 나다 왜 XX야의 XX가 여성의 염색체를 뜻하는 XX고요. 예. 일단은 피구부터 시작을 했고 뭐 발야구나 뭐 이런 것들로 종목을 좀 늘려나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나다 왜 XX야. 네. 구독자가 1,400명쯤 되네요. 네, 맞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버전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겠네요. 예. 그 운동도 상당히 좋아하나 봐요? 네,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한데요. 보는 거는 야구랑 아이스하키를 또 좋아한다고 무적 LG라고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븐틴 쇼케이스가 있었는데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네, 맞습니다. 새 앨범 행가래가 나와서 쇼케이스를 진행을 했는데 사진만 오프라인으로 취재를 열고 그냥 일반 줄글 취재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됐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 아이돌 이야기 할 때는 무조건 검색창을 켜놓고 제가 세븐은 알아도 세븐이요. 네, 세븐틴은 잘 몰라서. 아이돌 그룹이네요. 네, 네, 아이돌 그룹입니다. 네, 보이그룹. 네, 보이그룹. 네. 근데 멤버가 상당히 많네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퍼포먼스 팀, 뭐 힙합 팀, 보컬 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네, 좀 많은 겁니다. 그런데 데뷔 5년 만에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네, 바로 오늘. 네. 와. 오늘 오전에 90만 장이었는데 오후에 이제 100만 장을 돌파하면서 네. 이게 한국인들만 소비하진 않을 테고. 네, 해외에서도 그쵸. 인기가 있습니까? 해외에서도 무척 인기가 있죠. 네. 그 세븐틴이 방탄소년단 회사 빅히트가 최근에 인수한 플레디스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에 소속이 된 그룹이에요. 네. 5년 됐는데 왜 저는 몰랐을까요? 이렇게 인기 있는데 100만 장이나 팔고. 노래는 그래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뭐 엄지척 뭐 이런. 엄지척. 예, 그 친구로. 세븐틴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 논란 이후에 사과했다는 친구가 여기 소속돼 있네요. 네, 민규 씨가 소속이 돼 있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쇼케이스 날 털고 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내 행동이 잘못돼서 실망을 좀 안겨드렸는데 정말 죄송하다. 활동을 통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예, 이번에 밀리언셀러 등극했다는 그 앨범이 새롭게 나온 앨범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며칠 만에 밀리언셀러 됐다고요? 발매된 지 4일 만에. 4일 만에 네. 100만 장. 네, 정말 대단하죠. 예. 그러면은 방시혁 씨는 방탄 또 세븐틴 다 데리고 있는 겁니까? 그쵸. 소속 레이블이니까요, 플레디스가. 상당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태용의 학폭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일단 그부터 소개해 주시고 태용의 학폭 논란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제 태용 씨가 중학교 시절에 그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피해자 A 씨의 몸매를 좀 비하하는 글을 올렸던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이 피해자가 직접 올린 게 아니라 피해자는 너무 괴로워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올린다라고 하는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보자를 통해서 수면 위에 올라왔고 사실 사과도 하고 위로금도 전달하고 그냥 상황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보자가 다시 한번 태용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었다. 뭐 다리를 꼬고 뭐 사과를 하고 뭐 이랬다. 그리고 사실 그때 피해자가 자해 논란까지 했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속사 측에서 입장을 내놓은 거죠. NCT 태용 소속사는 SM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SM에서 강경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제보자의 주장이 왜곡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제보자가 태용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태용이랑 피해자가 나눈 카톡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짜깁기가
됐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SM이 더 이상 이렇게 왜곡되고 과장된 주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사실 학폭이라는 게 굉장히 좀 예민한 이슈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분노해서 이게 좀 태용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조금 인신공격이나 이런 걸 당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악의적인 주장으로 더 이상 아티스트를 위험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 이젠 정말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 입장을 냈습니다. 태용은 오늘 뮤직뱅크 녹화에 불참했습니다. 네,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온다고 이제 입장을 밝혔죠. 오늘 뮤직뱅크는 그 상반기 결산 특집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예, 좀 지켜보고요. 방송가에서 싹쓸이 열풍이 뜨겁다고 하는데 이거 유재석, 이효리 씨가 만든 네, 혼성그룹. 예. 네, 맞아요. 이 작가님 아시는 거 보니까 예. 뜨거운 거 같네요. 유재석, 이효리는 알죠. 예, NCT도 검색해봤어요. 몰라가지고. 예. 네. 예, 이게 MBC 놀면 뭐하니에서 만든 프로젝트 혼성그룹. 네, 예. 맞아요. 네. 상당한 인기라고 하는데 앨범이 나왔습니까? 아직 앨범은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어요. 네, 7월 한 18일 정도에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이 되는 상태고요. 예.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유산슬이라고 유재석 씨가 트로트 가수로 변신했었잖아요. 예. 그때 그 놀면 뭐하니의 회당 조회수가 평균 111만 뷰였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네, 그쵸. 모든 플랫폼을 통합해서 111만 뷰 정도로 올렸는데, 싹쓰리가 이제 나오는 혼성 그룹 특집 같은 경우에는 886만 뷰. 와, 8배 넘네. 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거죠. 예. 아니, 100만 뷰 정도는 뭐, 모든 플랫폼 동원하면 조달할 수 있는데. 예, 부럽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근데 이 싹쓰리가 이렇게 뜨거운 인기를 얻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그 북캐릭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부할 때 그 부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재석일 때는 그게 본캐인 거고 이제 여기서는 유드래곤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유드래곤이 되면 북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캐릭터 중에 한 명이지만 유재석은 아닌 거죠. 그러면 새로운 캐릭터가 나타났으니까 이효리 씨와의 관계도 또 재정립이 되는 거죠. 이효리 씨는 린다 G, 그리고 B 씨는 비룡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B 씨가 되게 여기서 막내 몰이를 당해요.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보여줬던 B가 막내로 몰이를 당하네? 뭐 이런 게 되게 재미를 주는 요소가 되면서 인기를 계속 견인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캐릭터라는 게 뭐 여기만 조금 열풍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방면에서 부캐릭터 열풍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 둘째 이모 김다비라고 아세요? 아니요. 그 김신영 씨의 북캐릭터인데, 네, 자기랑 제일 닮은 이모. 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분이 이제 본캐 김신영은 개그우먼, 방송인이고, 북캐인 그 둘째 이모 김다비는 가수입니다, 트로트. 네. 정 기자의 북캐는 뭡니까? 본캐가 기자면. 기자를 때려치고 싶어하는 그 익명의 정영이라고 캐릭터가 있습니다. 벌써 갖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네, 저희 구독자만 알고 있는. 네.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한 2만 몇천 명 됩니다. 어우, 상당하네요. 네. 그 정도면 뭐 부캐릭터가 있다고 해도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7월 달에 부캐릭터 이게 싹쓰리의 데뷔곡을 들 수 있다고요? 네, 7월 18일이에요. 네. 지금 한참 선곡 작업 중인 거죠, 지금? 네, 맞아요. 유명 작곡가들에게 이런저런 곡을. 네, 지금 블라인드 테스트 하고 있고요. 일단 밝혀진 작곡가는 코드쿤스트랑 그다음에 요즘 되게 핫한 96년생인데 96년 시대의 음악을 작곡하는 박문치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곡가도 일단 쿨한 사이라는 노래를 줬죠. 네. 예, 어떤 곡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네. 드라마 얘기해볼까요? 호텔 델루나가 미국에서 리메이크 된다고요? 네, 작년에 굉장히 인기리에 방송이 됐었죠. 아이유 여진구 씨 주연의 호텔 델루나가 미국판으로 재탄생되게 됐습니다. 예. 미국 드라마 제작사가 상당히 유명하다고요? 네, 스카이댄스라는 제작사인데요. 영화 터미네이터나 식스 언더그라운드 같은 것을 제작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에미상에 여러 차례 노미네이트 됐었던 넷플릭스 시리즈인 그레이스 앤 프랭키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예. 방탄소년단 얘기해봅시다.
코로나19 관련 통큰 기부를 진행합니다. 네,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그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스태프들 위한 캠페인인 크루네이션을 열었는데 예. 여기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인 빅히트가 함께 100만 달러, 하나로 12억 원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이야. 근데 앞서서 흑인 인권 운동 캠페인에서도 기부했다고요? 네, 진짜 통 크게 이때도 100만 달러, 역시 12억 원을 기부를 하면서 네, 정말 기부계의 큰 손이다. 예. 네, 이걸 보여줬죠. 예. 정진영 기자는 기부합니까? 네, 저는 소소하게. 네. 그래요. 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아이유 씨도 엄청나게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아이유 씨는 특히 좀 어린이 관련한 단체에 많이 기부를 하는 걸로 유명하죠. 김연아 씨도 그렇고. 네. 아너스 클럽이니까. 네. 아, 예. 근데 유명인들이 이렇게 좀 앞장서서 기부를 하면 아직 우리 기부 문화가 그렇게 저변이 넓지는 않으니까. 네. 이런, 특히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에 끼치는 영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통큰 기부를 하게 되면, 네. 이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듣고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또 자라나서, 자기보다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선행인 것 같습니다. 예, 영화 살아있다, 샵 살아있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네, 그냥 살아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표기만 샵 살아있다. 왜 네. 샵을 붙였을까요? 뭐 이유가 있겠죠? 네, 그게 아마 지금 그 감독님이 미국에 계세요.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와서 정확한 내용은 못 들었지만 예. 이제 원작은 언론이라고 조금 고립된 상황을 강조를 했다면은 이 살아있다로 각색이 된 거는 생존에 좀 초점을 맞춰 있다. 그리고 그 샵이 해시태그잖아요. 예. 좀 약간 그런 생존자들끼리의 연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네, 유아인 박신혜 씨 출연 영화인데요. 좀비물이에요. 그래서 좀비들이 장악한 도시에서 유아인 씨가 혼자 고군분투해서 살아남다가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했는데 건너편 아파트에 또 다른 생존자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좀비물은 외국 영화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뭐 부산행도 그렇고 넷플릭스 네. 영화죠 킹덤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우리도 좀비물이 자꾸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K-좀비라고 하더라고요. 아, 코리안 좀비?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살아있다 좀비 영화가 개봉 첫날에 20만 명 관객을 동원했다. 이게 뭐 평상시였으면 그랬나 싶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이렇게 많은 네, 맞아요. 대단하네요. 네, 진짜 그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된 2월 이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입니다. 예. 그 개봉을 기다리는 그런 영화도 많지 않습니까? 계속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하면서. 네, 맞아요. 그런데 살아있다가 개봉을 지금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좀비물이 여름철이 사실 너무 딱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예. 그리고 사실 이제는 개봉을 더 미룬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질지를 확신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7월에 보시면 뭐 강철비 2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부산행 이후 5년 뒤 얘기를 다룬 또 반도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개봉하는 것으로. 반도도 좀비물 아닙니까 그러면? 네, 반도도 좀비물이죠. 강동원 씨 주연의 영화고요. 네. 좀비물 좋아하세요? 아니요, 전 무서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하지만 살아있다는 볼 계획입니다. 왜요? 좀 이럴 때 한번 한국 영화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네. 그래요. 그동안 그 영화를 많이 못 보셨던 분들, 네. 또 극장 가서 팝콘 드시면서 영화 보는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못 갔었는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0만 명 동원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입소문은 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김혜수, 송혜교, 공효진 씨도 지원 사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유아인 씨랑 또 소속사가 같거든요. 그래서 시사회에 참석한 사진 찍어서 자기 SNS에서 공유를 하고 공효진 씨도 나 이 영화 봤는데 되게 심장 쫄깃하고 재밌더라 라는 뭐 그런 멘트 같은 거 좀 올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오랜만에 나온 이 20만 동원 영화에 대해서 조금 한국 영화인들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추후 흥행 성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아마 앞으로 조금 더 스타들이 더 인증을 해줄 것 같아요.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스타들이 인증을 해주다 보면 영향받는 사람들이 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관객별점이 8점 정도로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220만인데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를 돌아보면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슈는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댓글 상황은 그래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청년층 취업 문제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 네네. 이것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죠. 네, 지금도 계속 시끄럽습니다. 네, 각종 커뮤니티 뭐 기사 댓글 다 시끄러운데. 네. 북한 문제도 좀 잦아들었고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뭐 군사행동 중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살펴볼 것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다방면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뭐 정치, 경제, 뭐 외교, 문화 뭐 이렇게 다 나왔는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뭐 서울 아파트 그리고 한국 정부 이런 내용의 입장을 담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지적하신 것처럼 6번째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위험성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좀 뉴스에서 덜 언급이 되고 덜 관심이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8번째로 빈번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5가지 이슈 이렇게 종합해서 뽑아보니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첫 번째가 인천국제공항 그 보안 인력을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 그래서 인공국 사태라고까지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가장 뜨겁고 그리고 그 6.25 70주년을 앞두고 이제 북한이 어쨌든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 부분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부동산 대책 이후에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가 부산항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N번방 공범인 그 안승진이 신상 공개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5가지 이슈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제 좀 살펴볼까요? 이게 네.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어떻게 발생했는지부터 좀 봅시다. 뭐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거의 사흘째쯤에 2017년 5월 12일인데 그때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합니다. 예. 거기서 이제 가서 이제 이러시죠. 그러니까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니까 직접 찾아가서 얘기했고 어떻게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그 시스템 뭐 혹은 뭐 절차의 상징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선언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 어쨌든 3년 뒤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고요. 그래서 22일에 구본환 사장이 브리핑을 열면서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원 1902명을 공사 소속 정규직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후에 반발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3년 전부터 이야기가 됐었고 네네. 이제 결정이 된 건데 네네. 왜 갑자기 이번 주 들어가서 이렇게 시끄러웠던 겁니까? 여기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일단 정치적인 맥락을 살짝 보면 그 조선일보에서 짚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3년에 걸쳐서 좀 체계적인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라 올 5월 말에 갑자기 청와대가 주관한 그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거 이후에 예정과 다른 방향으로 갑자기 결정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올해죠. 올 4월까지만 하더라도 뭐 공항 방호나 법적 문제 이런 걸 들어서 보안검색원을 그 청원경찰처럼 그런 직접 고용이 아니라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일단 그 자회사의 정규직,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정규직이긴 한데 약간 뭐 꼼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고용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왜 2달 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냐. 이거 청와대에서 무슨 말 들었나.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뭐 인천국제공항공사뿐만이 아니고 뭐 도로공사도 그렇고 네네. 뭐 철도도 그렇고 네네. 지금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뭐 자회사 정규직이든 네네.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든 네네. 그렇게 전환하는 추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보면 90% 이상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규직 네네. 그걸로 대체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도로공사의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 좀 역사성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도로공사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수납원을 하는 수납원들이 원래 이제 도로공사를 뽑히셨죠. 그러다가 IMF가 터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파견 업무처럼 돼서 요금소에서 파견 업무로 전환돼서 했는데 이 파견 회사를 결국 소속이 바뀐 거죠. 그런데 20년 동안 근무했는데 이게 사실은 파견 업무라고 해도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파견돼서 2년 이상 근무하면 그 직접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안 하니까 이게 2014년에 그 수납원 노동자들 뭐 543분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판을 끌다 2017년에 고등법원이 노동자 지위 인정해야 된다. 도로공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도로공사가 인정하고 우리 받아들이겠다. 직접 고용하겠다. 이게 아니라 인정 못하고 우리는 그럼 앞으로 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주식회사라는 자회사를 만들 거야. 거기다 그 정규직으로 편입시켜 줄게라고 해서 이제 그 절차를 추진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요금 수납원들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일자리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6,500여 명 중에서 5,100여 명이 자회사로 가겠다. 그렇게 전환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대법원 판결도 남은 상태였는데 이제 그래도 나머지 이제 1,400여 명 정도는 직접 고용해달라. 이렇게 자회사를 전환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이 거부한 그 요금 수납원들을 그 도로공사에서 해고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작년 8월에 다시 직접 고용하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례 나왔으니까 이제 됐다 싶었는데도 도로공사가 이걸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조선일보가 얘기했었던 것도 그렇고 지금 그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청와대 갔다 왔더니 달라졌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입니다. 근데 지금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것 또 20, 30대 구직자들이 이야기하는 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은 네네. 그 지금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뭐 그 직을 위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네네. 시험을 본 것도 아니다. 네네네. 그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일자리 뺏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데 정부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네네. 직군인 것이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은 정규직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되는 건데 네네. 그 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시험 치잖아요. 네네. 탈락자도 생길 수도 네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 30대들이 얘기하는 공정성 또 박탈감 이 문제는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네네네. 왜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비정규직으로 있었던 분들이 이게 정규직이 될지 모르고 일단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뭐 정규직 전환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정규직 전환을 기대를 풀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또 내부에서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안 문제,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사실 이렇게 아주 불공정한 그런 정규직 전환이 아닌데 그런데 그 공기업 정규직이 되어서 또 연봉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취업 준비생들이 박탈감을 느낄 만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가 무조건 왜 너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험도 없이 정규직을 전환시켜주는 것 이건 본인들이 우리에게 공평하지 않고 청년들에게 또 불행이다. 그리고 또 추가로 얘기하는 것들이 다른 공사들을 보게 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신규 채용이 좀 줄어드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 거다. 뭐 이렇게 항의를 이제 근거를 댄 거죠. 그러면서 23일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하루 만에 20만 명 동의를 얻고 현재는 이제 25만 명 수준까지 이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비난이 난무하는 것은 가짜뉴스도 한몫 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연봉이 5천만 원이다라든가 그렇죠. 뭐 사실과 다른 점이잖아요. 네. 3천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도요. 그런데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사 댓글 혹은 커뮤니티 반응은 그 정부에 상당히 비난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주요 포털에서 한 2만 개 정도의 댓글을 수집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비중 있게 등장한 어휘가 정규직이고 5번째 의미로 나왔던 게 그 공정이었습니다. 공정.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판이 많았는데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무래도 지금 재앙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9번째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댓글을 보면 공정에 대한 전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보는 것과 지금 이익권을 보는 네티즌들이 공정하다라고 보는 전제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 지방대에 간 사람이 뭐 스카이도 가기 어려운 공사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게 공정하지 못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는 그 당시 수능으로 얻은 점수가 이 룰인 거죠. 기본의 사람들의 그 계급이나 뭐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지방인재 특별 채용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다 불공정하다. 네. 그러면 그
인생에 있어서 18, 19살 때 그렇습니다. 공부 잘한 걸로 평생이 결정돼야 된다. 네. 그런 주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일단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놓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18살, 19살에 가졌는데 가기 싫고 그래서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은 10,000개의 공감 받은 댓글도 보게 되면 뭐냐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 그래서 수년간 준비한 취준생 등이 허망할 거고 정규직을 어떻게 보면 알바만 보고 온 알바에게 내줘버린 거다. 예, 이것도 이제 가짜 뉴스죠. 알바만 보고. 네, 그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 것들인데 이 유언비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아주 뭐 하나의 그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확대시켜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아직 우리 사회는 계급 사회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댓글 보면서 많이 놀랬던 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 계급에 대한 그러니까 지방대학 나온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거기에 맞는 것만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이른바 학벌이라는 걸 노력으로 해서 쟁취를 한 것이고 그리고 한번 쟁취한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인생도 다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전제돼 있어서 참 슬펐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을과 을의 갈등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을과 을의 갈등을 제일 원하는 건 사실 기득권인데 워낙 취업이 또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지금 청년들의 심리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제 그런 것을 푸는 방식들에 보면 지금 이 언론들이 보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언비어도 보도에 뭐 거의 그대로 실리는 경우들도 많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뭐 이렇게 반응이 있다. 뭐 또 정부 공격하는 대로 쓰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들 보도나 그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와 이거 진짜 갈등 키우고 싶어서 난리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만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와 관련된 보도들도 네티즌들의 관심을 꽤 끌었는데 아무래도 규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여기도 좀 자극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지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잠실, 삼성, 청담, 대치동 아파트 전세 끼고 사면 최대 징역형 같은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예, 이게 헤드라인 제목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올 정도로 이제 정책에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스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수요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지 쪽은 이 갭 투자하던 사람들이 뭐 피해보고 이미 사는 건데 왜 피해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들이 많은데 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그 6.17 대책이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추가 대책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암시를 했는데 그 네티즌들의 대체로 반응을 보면 이렇게 또 추가 대책이 나올 거면 왜 그렇게 사전에 준비 못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실제 실효적인 대책이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0번이 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놨습니다만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도 집값이 계속 뛰고 있는 역대급으로 뛰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또 언론의 역할인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뭐 최대 징역형 같은 이거는 불안을 조장하는 보도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들은 여기서 징역형이라고 얘기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보면 이제 기득권 가지신 이미 갭 투자를 해서 있는 분들이거든요. 뭐 새롭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갭 투자를 이미 하거나 그런 재산 증식으로 이제까지 수단을 사용하신 분들이 피해를 볼까라고 하는 쪽의 관점이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 비판이긴 한데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그런 비판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혼란이 많습니다만 댓글에서도 이렇게 혼란과 갈등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이경락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수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